나는 38살,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7살 된 딸아이, 남편과 함께 평범한 중산층 가정,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이게 행복이라 생각했다. 때마다 여행을 가고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다녔던 단란한 우리 가족. 남편과의 첫 만남은 선자리에서였다. 양가 부모님께서 서로 친분이 있으셨고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조건들 덕에 결혼까지는 불과 6개월이 걸렸다. 양가 모두 만족했고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남편은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남편이 든든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불행이 시작되었다. 남편의 권유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2주일 전. 처음으로 남편의 서재 안쪽 서랍을 열게 되었다. 그곳은 남편만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평소엔 손도 대지 않던 곳이다. 그 안에는 낡고 바랜 노트 여러 권이 있었고 그중 한 권을 꺼내보았다. 처음엔 그냥 메모장인가 싶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피어오르는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다. 그 낡은 노트로 인해 우리 1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드러내는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다. 그 첫 장을 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2007년 10월 3일 오늘도 그녀가 꿈에 나왔다. 웃고 있었지만 나는 눈물이 났다. 잘 지내고 있을까? 난 여전히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있다. 몇 장을 뒤적이다 보니 우리의 신혼여행 때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순간 손에 땀이 났다. 설마 신혼여행지였던 캐나다. 그곳을 남편이 유독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날. 여행 중 하루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며 호텔에 남겠다고 했다. 혼자 다녀와 나야 그냥 쉬면 되니까. 내 걱정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깝잖아. 카드까지 주며 양가 어르신들 선물도 사오고 당신 쇼핑도 편하게. 그때는 그 말이 고맙기까지 했다. 나를 배려하는 좋은 남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심장이 너무 뛰어서 일기장을 덮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다시 조심스레 일기장을 꺼내 읽었다. 그녀를 드디어 다시 만났다. 밴쿠버 바닷가 근처 카페. 예전보다 조금 말랐지만 웃는 얼굴은 여전했다. 그녀의 아이 이야기도 들었다. 가슴이 아려왔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거짓말 후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 남편. 그런 배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우리 딸의 태명은 내가 고른 게 아니었다. 임신 초기에 남편이 제안한 태명 하트. 난 예쁘다고 생각해 바로 동의했는데 그 태명은 전 여친과의 사이에서 유산됐던 아이의 태명이었다. 혹시 설마 하며 일기장을 계속 읽어갔다. 불안했지만 역시나 우리 딸 이름을 말이라고 남편이 지었는데 그 당시 이름 뜻도 좋고 발음도 예뻐서 나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이름이 전 여친의 이름이었다니. 매일 내 딸을 부르며 남편은 전 여친을 떠올렸다는 말인가? 게다가 남편의 은행 비밀번호, 휴대폰 잠금 번호,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전부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의 일기장에는 그녀와 함께 도망치고 싶다는 상상을 한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이젠 그녀도 나도 가정이 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일상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다. 웃을 때, 나를 바라볼 때, 딸을 안을 때조차 그녀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엄마, 왜 요즘 내 이름을 잘 안 불러?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아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이었고 내겐 매일 수십 번도 더 불렀던 소중한 이름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조차 입 밖에 내는 것이 고통이 되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남편의 서재에 가 일기장을 꺼내보았다.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길수록 나는 숨이 점점 가빠졌다. 매 장마다 반복되는 이름, 반복되는 표현, 반복되는 감정. 그녀와 함께했던 계절, 대화, 표정 하나하나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남편이 출장 간 날.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또다시 서재를 뒤졌다. 어느 박스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남편과 어떤 여자. 해변에서 찍은 듯한 사진 속. 그
그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편은 나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이었다. 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다. 아이 돌잔치를 준비하며 앨범을 만들던 때 남편이 어떤 사진을 유난히 숨기려 했던 기억. 그때 그 사진도 그 여자였겠구나. 나는 그동안 남편이 말하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제는 남편이 다정히 딸아이를 대할 때조차 불안해졌다. 남편이 딸의 눈을 바라보며 웃을 때 나는 자꾸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혹시 저 웃음조차 그녀를 닮았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수록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 뒷면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딸이 핸드폰을 만지다가 우연히 흘린 것이다. 그 쪽지엔 영어로 된 메모가 적혀 있었다. See you again someday love M. 처음 보는 필체였다. 처음 보는 문장이었지만 직감했다. 그녀였다. 언제 남편이 받은 쪽지인지 왜 간직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 사실이 진짜라는 게 중요했다. 그날 밤 나는 딸아이를 재우고 혼자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오열도 통곡도 아니었다. 조용히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숨 같은 울음.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다음 날 심리상담센터에 방문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 속마음을 다 말하면서 속 시원히 울고 왔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날 사랑스러운 아내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 눈빛, 그 말투, 그 웃음 모두가 연기처럼 느껴졌다. 가식적인 인간.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멀어져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려주고 딸아이의 머리를 묶어주며 웃었다. 그런데 나는 그 일상의 모든 장면에서 그녀를 봤다. 남편의 웃음, 눈빛, 심지어 딸아이를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조차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와 살아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점점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밥을 먹어도 속이 메스꺼웠다. 아이 앞에선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소리 없이 울었다. 하루는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다 놀랐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 웃음기를 잃은 입가. 내가 이랬던가? 친한 친구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혼할 거면 다 말하고 헤어져. 그런데 계속 살 거면 그냥 모른 척 살아. 말하면 너만 더 힘들어져. 그 말이 뼈처럼 박혔다. 정말 이혼할 수 있을까? 아이는 어떻게 하지? 양가 부모님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수백 번을 물었다. 주말 오후 서재에서 업무 중이던 남편은 전화 한 통을 받고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간다며 외출했다. 왜 저리 허둥지둥 급히 나가지? 설마 그녀인가? 대체 무슨 일이지? 내 마음속에서는 다시 지옥이 시작되었다. 나는 서재에 들어가 남편이 사용하던 노트북이 켜져 있다는 걸 발견하였다. 메시지 대화창도 로그인 상태였다. 보지 말아야 했지만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결국 보았다.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와 함께 이미 친정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었다. 나 진짜 어떻게 하지?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내는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친구는 남편에게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가정을 생각해야지. 이제 그만 작작 좀 해라. 이젠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저리고 가슴이 먹먹했다. 내 10년 결혼 생활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남편의 빈 껍데기와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쿨쿨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곧 결정할 거야. 내 안에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는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나는 한동안 깊은 침묵 속에서 살아갔다. 말없이 아이를 돌보고 말없이 식사를 준비하고 말없이 잠들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무의미함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심리 상담 치료는 계속 다녔다. 처음에는 울기만 하고 내 억울함, 속상함, 배신감을 쏟아냈지만 점차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은 뭘까? 집중하게 되었다. 이사한 새 집은 조용한 동네에 있었고 햇살이 환하게 들었다. 아이는 기분이 좋은 듯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녔다. 그런 딸아이를 보며 마음 한편이 아릿해졌다. 이 아이에게 이혼이 어떤 상처로 남을지 두려웠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와인을 꺼내들며 말했다. 우리 이사 기념으로 한잔하자. 새로운 시작이니까. 나는 웃으며 잔을 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부부인 것처럼. 하지만 마음속에선 계속 물음이 떠올랐다. 이사한 새 집에서 우리가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한때 가진 적도 있었다. 내가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던 이유는 또 있었다. 장녀로 태어나 부모님께 늘 효녀 소리를 들었고 공부도 곧잘 해 늘 자랑스러운 딸이란 말도 들었다. 착한 딸, 믿음직한 큰딸이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왔기에 내 결혼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리고 시부모님. 결혼 초부터 내게 정말 잘해주셨고 친딸처럼 아껴주셨다. 내가 힘들까봐 아이 봐준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던 분들. 특히 시어머니는 매년 내 생일이면 작은 편지와 선물을 건네주시며 날 챙겨주셨다. 지옥 속을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요새 왜 안 놀러와? 손녀 얼굴도 보고 싶고 며느리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 다정한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내가 이분들께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새로운 시작은 누구를 위한 걸까? 정말 이 남자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을 하고 짧은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상담사에게 배운 대로 나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기록했다.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득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는 늘 누군가의 누구로만 존재해왔다. 남편의 아내, 딸아이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그 모든 이름 속에 나는 없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비로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이혼을 해도 괜찮을지도 몰라. 나는 나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남편은 퇴근 후 딸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겉으론 평온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내 마음속엔 더 이상 그 안에 내가 끼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이 끝맺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비로소 나는 나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싶어졌다. 결심을 한 후에도 나는 당장 이혼을 이야기하진 않았다. 감정은 결심을 앞서갔지만 현실은 그만큼 빠르지 않았다. 당장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될까? 충격받으실 양가 부모님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리를 짓눌렀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다. 엄마, 피아노 학원에서 어떤 오빠가 내 이름을 듣더니 자기 엄마 이름이랑 똑같다고 하더라. 그땐 그냥 웃어넘겼다.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어느 날 피아노 학원 앞에서 마주친 그 여자.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녀였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 그녀가 살던 동네로 남편이 일부러 이사 온 건지, 우리 이사 후 그녀도 따라서 이사 온 건지, 이제 와서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남편과 그녀가 이미 만나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 그녀는 서서히 내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고 샤워를 하겠다며 욕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 둔 그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보낸 사람의 이름은 M. 순간 나는 직감했다. 그녀구나.
손이 떨렸다. 나는 수없이 망설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잠금은 걸려있지 않았다. 메신저 앱을 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가장 위에 떠있던 메시지 하나. 잘 들어갔지? 선물해준 향수 잘 쓸게. 아직도 내가 좋아하던 향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감동이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전혀 관심 없던 남편이었다.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녀에게는 달랐던 남편.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일어났다. 둘이 대체 언제부터 만남을 시작했는지 남편에게 따져 물을 힘도 없다. 우리 가정은 끝이구나. 남편은 그녀에게 우리 딸 아이 사진까지 보내며 아이 이름은 내 이름이야. 널 생각하며 지었어. 라며 다정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우리 가족을 지킬 생각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남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메모 한 장. 10년 동안 나는 노력했어.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젠 알겠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날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이와 나는 이제 우리만의 길을 갈게.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이 결혼 생활, 이제 그만하자. 다음 날 아이 손을 잡고 친정으로 향하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기분 탓인지 가슴 한켠에 뻥 뚫린 듯한 시원함이 있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입은 활짝 웃게 되었다. 물론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내왔다. 별다른 말은 없었다. 어떠한 변명도 사과도 없었다. 나 역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우리의 10년 결혼 생활은 그렇게 쉽게 끝이 났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채 버텨낸 10년.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이혼 후 1년쯤 되었다. 친정 근처에 집을 얻었고 작은 옷가게를 하며 새 삶을 시작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내게 말했다. 엄마, 학교에서 다음 주에 가족 사진 가져오래. 우리 반 게시판에 다 붙인대. 나는 순간 멈칫했다. 가족 사진? 우리 집엔 셋이 찍은 사진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엔 이제 우리가 아닌 사람이 있었다. 딸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고민이 깊어졌다. 전 남편이 있는 사진을 그대로 보내야 할까? 아니면 둘만 찍은 최근 사진을 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돌잔치 사진, 바닷가에서 셋이 찍은 웃는 얼굴들. 너무나 행복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볼수록 가슴이 아파왔다. 다음 날 나는 딸과 함께 공원에 갔다. 자연스러운 풍경 속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다. 우리 둘이만 찍어도 괜찮아?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엄마, 우리도 멋진 가족이잖아. 둘이서도 가족 사진이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는 생각보다 더 단단했고 생각보다 더 따뜻했다. 며칠 뒤 초등학교 1학년 게시판에 사진이 걸렸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는 사진을 붙였고 딸아이의 사진은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혹시라도 아이가 속상해할까 걱정했지만 딸은 내 손을 꼭 잡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사진이 제일 예뻐. 엄마가 이렇게 활짝 웃고 있잖아. 그날 밤 나는 딸아이에게 물었다. 그래도 아빠랑 찍은 사진 붙이고 싶진 않았어? 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옛날 아빠 있는 사진 보면 엄마 슬퍼할 거잖아. 나는 엄마가 웃는 게 더 좋아. 나는 딸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 슬픔이 아니라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한 기억만 남기자고. 우리 둘은 작은 가족이지만 우리는 더없이 단단한 가족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들려온 전 남편의 소식. 예상했던 대로 그녀와 새 가정을 꾸렸다고 한다. 외국에서 함께 데려왔던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라는 새로운 사실도 듣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했고 진짜로 밝혀졌다고 한다. 그들은 온전한 가정이 되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다. 신기할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의 소식은 이제 내 감정선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젠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깐. 드디어 그들에게서 나는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도 봄이 오고 있다. 수미 씨 저 왔어요. 오는 길에 수미 씨 생각나서 사왔어요. 라며 수줍게 꽃다발을 내미는 이 남자.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면 어김없이 활짝 웃으며 찾아온다. 처음엔 단순한 단골 손님이었지만 어느새 매일 찾아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웃게 되었다. 전 남편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던 내게 다가와준 고마운 이 남자. 이젠 내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는 진심으로 날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다. 나는 이제 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이다. 저희 딸과 저 행복하게 잘 살라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